안녕하십니까. 뉴스팀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애플 마지막 3편 애플 서비스 급성장, 양손잡이 애플의 미래는 애플카, 이런 주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세계 유일한 양손잡이 회사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진 회사인데요, 모두가 애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 모두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디바이스죠. 그래서 구글이나 MS는 디바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애플을 부러워하죠. 애플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그 하드웨어 분야를 할 수 있는 제품,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등의 그 비중은 2020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80%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매출액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매출액,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같은 이 서비스 분야는 19.9%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품 비중이 80%고 서비스 비중이 20%면은 이게 뭐 양손잡이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매출 총이익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익 기여도죠. 그러니까 이익 기여도로 봤을 때 2022년에 제품 매출액은 67.2%,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액은 32.8%, 그래서 3분의 1까지 올라오죠. 이 정도면 양손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애플에게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이익의 3분의 1이 앱스토어, 애플뮤직,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애플케어 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애플의 서비스 이익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 부분은 거의 원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게 이익이 높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마진이 높을까요? 애플의 무시무시한 서비스 마진을 살펴보면요, 무려 2022년 기준으로 71.7%입니다.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 66%, 2021년에 69.7%, 2022년에 71.7%, 어마어마하죠. iOS를 독점하고 있는 애플은 앱스토어로 거의 30%라는 수수료를 갈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전 세계 iOS 사용자 수는 약 15억 명입니다. 점유율이 23%인데 물론 구글이 72%로 점유율이 높은데요, 애플의 유료 앱을 구매한 사람의 수만 해도 무려 10억 명이죠. 그래서 앱스토어란 게임이나 음악, 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아놓은 스토어인데요, 인앱 결제, 애플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이용할 때 자체 시스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앱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죠. 이걸로 애플은 돈을 갈 길을 긁고 있습니다. 애플의 강력한 수익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인데요, 그 외에도 애플 뮤직, 그리고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있죠. 애플 뮤직은 수익성이 좋고 애플페이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가 스포티파이죠. 31.2%, 2위가 애플 뮤직으로 16.3%입니다. 애플 뮤직의 수익을 추정해보면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8,800만 명인데요, 월 구독료가 대충 12,000원 정도 하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연간 한 10조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 사용자 수는 지금 애플이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정치는 미국에서 대략 5,500만 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4억에서 5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수치긴 한데요, 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애플페이의 특징은요, 수수료를 0.15%를 부과합니다. 결제 금액당. 요거를 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진 않고 카드사가 부담을 하긴 하는데요, 한국의 삼성페이는 아직까지는 공짜이긴 한데 언제 삼성페이가 유료 전환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애플페이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면요, 애플페이가 2022년에 무려 7,200조 원 정도, 6조 달러니까 이 정도의 연간 결제 금액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비자카드에 의해서 2위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애플이 금융을 노리는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는데, 애플 저축이라는 게 새로 나왔죠. 이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애플 저축을 만들어냈는데 금리가 무려 4%대입니다 4개월 만에 예치 금액이 12조 원을 돌파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애플페이의 수익을 추정해보면요, 연간 7,200조 원의 결제액에다가 0.15%라는 수수료를 대충 계산해보면 10조가 넘기 때문에, 물론 중국같이 알리페이나 이런 쪽이 강한 데에는 수수료를 엄청 낮춰서 기존 수수료의 0.15%의 5분의 1인 0.03%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10조가 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도 뭐 연간 그래도 한 8조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정치가 그 정도 좀 돼 보이고요, 성장성이 높은 게 굉장히 강점이죠. 금융은 어쨌든 간에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애플이 금융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애플 서비스 분야는 뭐 아이클라우드, 뭐 고객 저장 공간 서비스라던가 애플케어, 고객 폰 파손 분실 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엔진을 아이폰에 장착해서 구글에 수수료 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의 수수료가 굉장히 쏠쏠하죠. 그래서 다양한 애플 서비스 분야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애플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사실 애플 TV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죠. 진입 자체가 약간 무리지 않았나 싶은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애플 TV의 정확한 뭐 손익이나 이런 건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AI 스피커인 홈팟도 뭐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활용성 측면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실패할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애플의 가장 큰 고민은 정체된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애플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2021년에 정말 엄청 좋았죠. 매출액이 2021년에 33%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439조 원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64%가 증가한 131조 원을 달성을 했죠.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이 영업이익이 64% 증가한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대신에 그 기저효과로 2022년에는 10% 정도에 불과한 약간 밋밋한 증가율을 보였죠. 애플의 고민은 근데 2023년입니다. 올해 들어서 뭐 요거는 계절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매출액이 좀씩 줄어들고 있죠. 매 분기별로. 물론 애플의 신제품이 가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애플의 최고 절정기는 1분기, 그러니까 애플의 회계 연도로는 10월에서 12월 1분기가 실적이 최고치기 때문에 계절성을 감안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올 가을에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 이게 잘 팔린다면은 애플의 매출은 다시 급증할 수가 있고 수익도 개선될 수가 있긴 한데요. 그 아이폰 15가 가격을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의 시선이 여기에 쏠려 있긴 한데, 이런 걸 다 감안해도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애플의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애플이 사실은 신제품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침 올해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그런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애플의 주요 신제품 출시 주기를 보면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이렇게 연속으로 쭉 공개를 하다가 비전 프로 공개까지 거의 8년이 걸리는 거죠. 비전 프로는 올해 공개를 했지만 출시는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무려 8년 만에 신제품이 나오는 건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맥이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를 개인화한 게 맥이라면 아이폰은 컴퓨터를 모바일화한 거죠. 그게 모바일 컴퓨터인 개념이라면 비전 프로는 컴퓨터를 3차원으로 확장한 공간 컴퓨팅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성능보다 더 놀라운 건 미친 가격이었죠. 비슷한 유형의 메타캐스트가, 메타에서 만들어낸 메타캐스트가 60만 원인데 비해서 비전 프로는 무려 420만 원으로 7배나 비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애플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우리는 IT 업계의 명품 회사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판매 목표가 확 줄여서 30만 대입니다. 이게 정말 보잘것 없는 게 애플 아이폰이 연간 판매되는 게 2억 2천만 대가 넘죠. 그래서 거의 아직까지는 매출에 기여하려면 굉장히 멀었다. 앞으로도 신제품으로 매출을 늘리는 거는 좀 쉽지 않다, 상당 기간.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더 장기적으로는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애플카죠. 애플카. 꿈의 자동차 애플카는 정말 나올까요? 애플카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게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율주행차 경쟁상 보면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압도적인 선두를 구축하고 있고, 구글의 웨이모도 자율주행차로 개발 중인데 아직은 좀 불안전한 면이 있고요. 법적 윤리적 규제로 최종 승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고요. 애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율주행차 대신에, 속도 느린 자율주행차 대신에 15억대가 넘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운용체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은 진작에 스마트폰 iOS를 통해서 운용체제를 독점의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운용체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애플과 구글은 자동차 운용체제를 지금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카플레이어,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로 싸움을 하고 있죠. 애플 카플레이어란 자동차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앱입니다. 모든 자동차 내부에는 성능이 좀 낮은 기존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소프트웨어가 어쨌든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능 유사한 카플레이어와 연계를 해주는 건데요. 자동차 운용체제 시장 현황 보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자는 1억 명이 넘고 애플 카플레이 자동 사용자 수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가 당연히 운용체제를 만들기 쉽죠.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만약 쉬웠다면 삼성이 왜 아직도 자체 운용체제를 못 만들고 구글 거를 빌려 쓰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보면 결론이 쉽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애플카는 당연히 언젠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요, 전 세계 자동차사 보유대수가 무려 15억대예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인 거죠. 이 시장을 애플이 진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시기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인 거지 언젠가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되는 시장이고요. 특히 자동차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가격에 최소 10배에서 50배가 되는 이 시장을 애플이 진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기술력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카 언제 나올까? 사실 애플의 이 기술력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당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완성도를 높인, 애플의 스타일상 완성도를 굉장히 높인 후에 진출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나오기만 하면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 진입을 하긴 할 거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애플의 실적 플러스 어떤 미래의 희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이미 지난 11년 7개월간 15.8배라는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이미 줬습니다. 대박 수익률이죠.
1등 주식에 투자를 하는 편안함과 동시에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결론, 1등 애플 주식 투자는 언제나 옳습니다. 물론 애플 주식이 2차전지 테마주 같이 최고의 수익을 주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주는 게 애플 주식 투자의 가장 최고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